소형주 효과가 뭔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죠. 소형주가 대형주 대비 수익률이 높은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소형주 효과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는 오랫동안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여기 그래프는 소형주 수익률에서 대형주 수익률을 뺀, 즉 소형주 효과를 나타내는데요. 이 부분이 첫 번째로 소형주 효과에 관련된 논문이 나온 시점입니다. 논문이 나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상승을 했지만 논문이 나오고 난 이후에는 수익률이 하락했고, 여기는 파마프렌치 3팩터 논문이 나온 시점인데요. 해당 논문이 나오고도 수익률이 약간 하락했다가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1980년부터 2020년까지 대략 40년 동안 소형주 효과는 거의 0에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했는데요. 이러한 점 때문에 소형주 효과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헤지펀드 AQR에서 이러한 점을 요약해서 소형주 효과에 대한 진실 그리고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형주 효과는 가장 강력한 이상현상 혹은 팩터라는 점은 거짓입니다. 사이즈 효과는 가장 강력한 이상현상으로 알려져 왔지만 현실은 가장 약한 효과 중 하나입니다. 사이즈 효과가 처음 발표된 1981년 논문에 따르면 소형주가 대형주 대비 성과가 높다고 했었죠. 이 논문 같은 경우는 1936년부터 1975년까지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해당 기간을 대상으로 지금 시점에서 다시 데이터를 받아 분석해보면 성과가 매우 저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S&B가 소형주 효과를 나타내는데 연간 수익률은 1.9%밖에 안 되고 T 통계값도 1.21이니까 전혀 유의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죠. 캐팸 알파 역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T 통계값은 마이너스 0.2니까 전혀 유의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죠. 데사일 1-10 같은 경우는 더 극단적인 형태를 계산한 건데요. 소형주 10% 수익률에서 대형주 10% 수익률을 뺀 수익률입니다. 보시면은 연간 수익률이 약간 상승하긴 하지만 역시나 T 통계값이 2가 안 되니까 유의하다고 볼 수가 없겠죠. 캐팸 알파 역시 T 통계값이 0.66밖에 안 되니까 유의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논문에서 나타난 결과와 지금 다시 분석했던 결과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데이터 오류 때문입니다. 주식 수익률을 연구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는 흔히 크리스피라고 말하는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초기 연구들에서 발생하는 오류는 상장 폐지 편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이즈 효과에 대해서 연구했던 1980년대 논문들은 상장 폐지가 된 주식 데이터가 없이 분석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장 폐지는 수익률에 악영향을 미치고 소형주가 상장 폐지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따라서 과거 연구에서는 소형주 수익률이 과대평가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캠프레치 라이브러리에 나타난 문구인데요. 2013년에 크리스피가 백필, 즉 상장 폐지된 데이터를 모두 채워 넣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 이전에는 상장 폐지된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상장 폐지 편향 혹은 생존 편향이 얼마나 팩테스트에 많은 문제를 끼치는지는 우리가 예전에 파이썬 퀀트 시간에서도 살펴봤었죠. 기간을 최신까지 늘려보면 S&P 팩터는 수익률이 증가하기는 합니다. 이번에는 26년부터 2017년까지 기간을 늘려서 살펴본 결과인데요. 연간 수익률이 2.5%로 상승하고 T 통계값도 유의하기는 하지만 캐팸 알파 기준 T 통계값은 여전히 0.86이니까 유의하다고 볼 수가 없겠죠. 또한 사이즈 팩터는 여러 팩터들 중에서 가장 성과가 낮은데요. 여기 나타난 팩터들은 논문에서 흔히 말하는 팩터들인데 S&P 즉 사이즈 팩터가 수익률도 가장 낮고 샤프 지수도 가장 낮고 캐팸 기준 알파도 가장 낮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 효과는 발견 이후 효과가 사라지거나 약화되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이 소형주 효과를 발표한 원 논문에서 대상으로 한 기간입니다. 샤프 지수가 대략 0.20 정도를 기록하는데요. 논문을 발표한 이후인 76년부터 86년까지는 샤프 지수가 4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논문을 보고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수익률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이후에는 성과가 다시
급격하게 감소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각종 효과의 논문 발표 전과 발표 후의 수익률 차이를 살펴보겠는데요. 여기 진하게 표시된 부분이 인샘플, 논문에서 사용한 표본 기간이고 연한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아웃 오브 샘플, 논문이 발표된 이후의 성과를 나타냅니다. 보시면은 소형주 효과를 나타내는 SMB가 인샘플에서도 성과가 가장 낮고 아웃 오브 샘플에서도 성과가 가장 낮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사이즈 효과는 측정 방법에 상관없이 강건하지가 않은데요. 팩터의 효과가 강건하기 위해서는 같은 팩터의 비슷한 정의 모두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밸류 효과의 경우 일반적으로 PBR을 많이 사용하지만 per, PCR, PSR 등 밸류를 측정하는 다른 기준들을 사용해도 잘 작동합니다. 만약에 사이즈를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 알파의 일관성이 없으면 강건하지 못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흔히 사이즈를 측정할 때 많이 사용하는 마켓캡, 즉 시가총액을 살펴보면은 캡팸 알파가 플러스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부상 자산에 해당하는 걸로 사이즈를 측정하면은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장부상 자본의 경우에도 마이너스를 기록하죠. 매출액의 경우도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유형 자산의 경우에는 약간 플러스를 보입니다. 직원 수를 기준으로 사이즈를 측정해도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시가총액을 이용한 사이즈 효과는 단순한 데이터 마이닝의 가능성일 수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 효과는 대부분 1월 효과인데요. 1월 효과란 주식시장에서 관찰되는 계절적 효과의 한 형태로 특히나 작은 회사의 주식이 1월 초에 대체로 높은 성과를 보인다는 이론입니다. 여기 나타난 그림은 1월의 초과 수익률을 각 사이즈별로 구분해서 나타낸 건데요. 사이즈가 낮은 그룹의 초과 수익률이 사이즈가 높은 그룹의 초과 수익률보다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점을 분석해보면 사이즈 효과는 1월에만 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S&B 팩터, 즉 사이즈 효과를 1월에만 투자할 경우의 수익률입니다. 보시면은 굉장히 높은 거를 알 수 있죠. 하지만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는 2월에서 12월까지 사이즈 효과에 투자했을 텐데 오히려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사이즈 효과는 1월 효과로 대부분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1월과 2월에서 12월을 나누어서 분석해 볼 건데요. 1월의 경우에는 T 통계값도 유의하고 캡팸 기준 알파도 유의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월에서 12월까지를 살펴보면은 수익률 자체도 유의하지 않고 캡팸 기준 알파도 유의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죠. 사이즈 효과는 다른 주식시장에서는 작동하지가 않습니다. 즉,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소형주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지역별로 구분해서 사이즈 효과를 나타낸 건데 지역별로 구분해도 통계적 유의성을 구분하는 T통계값 2보다 모두 모자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른쪽 그림은 국가별로 구분한 경우인데요. 대부분의 국가에서 T통계값이 2가 안 되는, 즉 소형주 효과가 유의하지 않다라는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신흥국 시장에서도 사이즈 효과의 수익률이나 알파는 유의하지 않은데요. 여기 이머징 마켓, 즉 신흥국 시장의 수익률을 살펴보면은 수익률 자체의 T통계값도 유의하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캡행 기준 알파도 유의하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사이즈 효과는 주식이 아닌 다른 자산군에는 적용되지 않거나 작동하지가 않습니다. 여러 팩터들은 개별 주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산에 적용해도 효과가 있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그림은 밸류 효과를 여러 자산군에 적용했을 때의 수익률입니다. 미국 주식뿐만 아니라 글로벌 주식, 주가 지수, 채권, 원자재, 외환, 그리고 멀티에셋에 적용해도 이런 밸류 효과는 모든 자산에서 작동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하지만 사이즈 효과를 이렇게 다양한 자산군에 적용해 보면은 그 결과가 전혀 유의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가 지수 기준으로 사이즈 효과를 측정해도 T통계 값이 유의하지 않고 크레딧 포트폴리오, 즉 채권에다가 적용을 해도 그 결과는 유의하지 않죠. FX, 즉 외환에다 적용해도 결과가 유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이즈 효과는 대부분 초소형주에서 발생합니다. 시가총액 기준 하위 1%만 제외해도 S&B 팩터, 즉 사이즈 효과의 수익률은
10% 가까이 감소를 합니다. 여기 0%로 나타낸 지점은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사이즈 효과를 측정했을 때의 수익률인데 연간 7.2%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하죠. 하지만 시가총액 기준 하위 1%를 제외하고 소형주 효과를 측정해 보면은 수익률이 6.2%를 기록하니까 10% 가까이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가총액 하위 5%를 제외하고 소형주 효과를 측정해 보면은 4.1%까지 떨어지기도 하고요. 하위 10%를 제외하고 소형주 효과를 측정해 보면은 수익률 자체도 2.5%로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캐팸 기준 알파는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이즈 효과는 실제로 구현하기도 어렵습니다. 앞에서 봤듯이 사이즈 효과가 대부분 초소형주에서 나오지만 이는 실제로 매매하기가 힘들고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는 주식들이죠. 요 테이블 같은 경우는 각각 사이즈 포트폴리오를 구분한 다음에 유동성 위험을 측정하는 각종 지표들을 계산한 겁니다. 레그드 베타 같은 경우는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캐페 알파를 과대 계산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은 디사일 1, 즉 소형주 포트폴리오의 레그드 베타가 굉장히 크죠. 이 말인즉슨 시장 프리미엄이 연간 5%일 경우 디사일 1, 즉 소형주 그룹 같은 경우는 연간 1.55%만큼 캐페 알파를 과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트레이딩 코스트를 나타낸 건데요. 소형주 그룹일수록 트레이딩 코스트, 즉 거래 비용이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마켓 마이크로 스트럭처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에미어드 그리고 카일이 측정한 가격 임팩트 지표를 살펴보면 소형주 그룹일수록 가격 임팩트가 굉장히 큽니다. 즉 소형주 그룹은 거래를 하면 할수록 주식시장의 가격을 움직일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한 TAQ 스프레드, 즉 매수 매도 호가 역시 소형주 그룹일수록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거래가 거의 없는 날도 소형주 그룹일수록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처럼 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실제로 매매하기가 힘들고 매매를 할 때마다 상당한 비용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국내 보통주 대상 하위 1%, 5%, 10%의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을 나타내 본 건데요. 하위 1%의 경우에 시가총액은 310억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 그룹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0.7억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약간만 거래를 해도 시장을 너무 많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시가총액 기준 하위 10%까지 늘려봐도 평균 거래대금은 최 1억이 되지가 않습니다. 소형주 효과에서 다른 팩터들의 성과가 높은 것을 소형주 효과의 증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실제로 여러 팩터들은 소형주에서 더욱 높은 성과를 보이기는 하거든요. 가치주에 해당하는 HML을 살펴볼까요? 대형주에서 가치주 효과를 살펴보면 연간 수익률이 3.4%밖에 안 되지만 소형주에서 가치주 효과를 살펴보면 연간 수익률이 5.9%나 되죠. 다른 팩터들에서도 이거와 비슷한 효과를 보이는데요. 이거를 소형주 효과와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형주 효과를 다시 생각해보면 소형주가 대형주보다 수익률이 높은 현상을 소형주 효과라고 말하잖아요. 여러 팩터들이 소형주에서 성과가 높은 이유는 비유동성, 차익거래 제한, 높은 변동성, 기타 이유 때문일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HML 스몰 같은 경우는 소형주 내에서 밸류 기준으로 롱숏을 했을 때의 수익률입니다. 즉 소형주 내에서 롱숏의 결과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사이즈 프리미엄은 제거됐고 밸류 프리미엄만 남은 결과입니다. 만약에 소형주 효과가 있다라고 말을 하면은 여기 HML 스몰 파트에서 롱 부분의 수익률도 크고 숏 부분의 수익률도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롱숏의 수익률은 HML 라지와 크게 차이가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즉 팩터의 수익률이 대형주와 소형주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소형주 효과가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사실은 소형주 효과가 없더라도 소형주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좋다라는 점인데요. 여러 팩터들이 소형주에서 잘 작동하는 것이 비록 소형주 효과의 증거는 아니더라도 소형주에 대한 비중을 늘려야 되는 이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소형주는 유동성이 떨어지고 거래하기가 힘들고 고유 변동성이 높고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고 차익거래 자본이 제한됨에 따라서 다른 팩터들의 수익률이 높아질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거는 앞서 말했다시피 사이즈 자체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다른 프리미엄들의 효과가 소형주에서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죠. 따라서 요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은 단순히 소형주 비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특정 팩터, 예를 들어서 밸류의 소형주 비중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점도 주의해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소형주는 비용이 비싸고 거래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앞에서 살펴봤었죠. 연구에 따르면은 거래 비용을 고려한 순수익 측면에서는 대형주와 소형주 간 팩터의 성과 차이가 작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소형주의 경우 거래 비용이 높으니까 순수익적인 측면에서 성과를 많이 갉아먹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거래 비용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경우에만 소형주 비중 확대를 통해서 팩터 프리미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